다음 문제 21번. 고체 연료와 비교해서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 장점이 잘못된 거. 고체 연료는 주로 석탄이에요. 그리고 액체 연료는 뭐예요? 주로 중유 라든지 경유 같은 걸 말하죠. 어떤 점이 있을까? 장점을 잘못 설명했다? 인화의 위험성이 없으며 불이 잘 붙는 거 훨씬 액체 연료가 더 잘 붙죠. 역화가 발생하기가 쉽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죠. 2번 끓음이 적게 발생하고 석탄에 비해서는 끓음이 적게 나고 연소율도 더 좋고 잘 탄다. 품질이 비교적 균일하고 발열량이 훨씬 많이 나온다. 저장 중에 변질이 적다. 고체 연료는 주로 석탄은요, 저장하면은 풍화를 겪습니다. 수분이 증발하면서 푸석푸석해지고요. 그러면서 발열량이 떨어집니다. 점차적으로. 물론 불이 더 잘 붙어요. 수분이 날아가서 마르게 되면. 하지만 그것은 풍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말하고, 연탄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은 처음에 막 연탄을 주문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으면은 표면이 까맣게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상태가. 그런데 오랫동안 저장하면은 광택이 사라지고 푸석푸석하게 변합니다. 이것은 이제 풍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변질이 되는 거죠. 답 찾아오면 1번은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 22번 고압, 중압 보일러 급수용이나 고양정 급수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임펠러와 안개 날개가 있다. 임펠러, 회전 날개를 말하고요. 안내 날개가 있다. 이게 터빈 펌프를 말하는데요. 펌프 종류는 크게 보일러에 사용되는 것은 원심식이 있고요. 그리고 왕복식이 있어요. 원심식은 터빈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류트 펌프가 있고요. 왕복식은 워싱턴, 웨어, 플런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워싱턴과 웨어는 펌프 이름이고요. 주로 피스톤을 사용하고요. 피스톤 방식이고 피스톤과 플런저는 구조는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 때문에 피스톤과 플런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터빈과 볼트도 구조는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 하나 때문에 터빈 볼트로 구분하고요. 원심식은 이런 원리입니다. 물을 담고 물을 채웠다고 칩시다. 자, 물론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만큼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임펠러를 중심축에 놓고 모터를 연결해서 고속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면 물 높이가 수면이 이렇게 변하죠. 가운데가 쑥 꺼지게 되고요. 주변으로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면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는 원심력 때문에 벽면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데 원심 펌프의 특징은 가운데 부분으로 흡입이 되고요. 회전축 부분으로 흡입이 되고 옆으로 몰려서 원주 방향으로 토출이 됩니다. 흐름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벽 방향으로 잘 쏠리게 하기 위해서 벽 쪽으로 물의 흐름을 가지런히 잡아주는 이처럼 안내 날개, 이걸 가이드 베인이라고 그러는데 가이드 베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있으면은 더 고양정으로, 더 센 압력으로 뿜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터빈 펌프라고 하고 안내 날개 자체가 없으면 볼류트 펌프라고 하고 주로 저양정용으로 뿜어냅니다. 양정은 펌프가 뿜어 올리는 높이, 빨아 올리는 높이 플러스 뿜어 올리는 높이를 양정이라고 하고요. 고양정이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30m 이상의 높이가 되는 것을 고양정, 이 밑에가 되면 저양정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웨어 펌프는 둘 다 피스톤 방식인데요. 보통 증기 힘을 이용해서 증기 힘으로 마치 예전에 증기기관차처럼 증기 힘으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 플런저는 모터, 전기 동력을 사용합니다. 어떤 구조인가?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은요.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리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 사무 행정이 아니고 단일 행거리 정.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 그 다음에 이걸 피스톤의 지름이라고 해봅시다. 이처럼 지름이 크고 행정이 짧아요. 쇼다리로 움직이는 거죠. 이러면 피스톤이라고 하고요. 지름은 작은데 다니는 행정이 왕복하는 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좁게 왔다 갔다 높게 이러면은 플런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실린더 크기는 플런저가 좁으면서 움직이는 거리가 높기 때문에 더 고압으로 송출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플런저가 더 고압용이고요. 소량이면서 고압용이고, 워싱턴과 웨어는 양이 많으면서 저양정이죠. 플런저에 비해서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플런저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증기힘으로 약해서 모터 힘으로 돌리는 주로 전기 방식으로 사용되고, 워싱턴과 웨어는 증기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이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터빈하고 볼리턴은 모터를 돌려서 전기 힘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원심식 펌프에는 이 빈 공간이 있으면은 잘 송출이 안 돼요. 펌프실 안에 물이 가득 차야 되는데, 펌프 가동하기 전에 펌프실 내부를 물로 가득 채워주는 작업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마중물. 이것을 영어로는 프라이밍 작업을 한다. 그래서 원심 펌프는 반드시 가동 시, 기동 시 프라이밍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예전에 농촌에 논에 물대는 거, 밭에 물대는 거, 양수기 사용했죠? 양수기는 다 볼리트 펌프 구조인데요. 가동하기 전에 한 바가지씩 물 떠가지고 다 펌프실에다 물 채워놓고 가동을 하죠. 그래야지 돌려야지만이 양수가 시작됩니다. 빈 통으로 돌리면은 빈 임펠러만 돌아요. 선풍기처럼. 그래서 양수가 되지 않죠. 펌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심 펌프는 반드시 펌프실에 물을 채워놓고 기동을 해야 된다. 그 작업을 프라이밍 작업이라고 한다. 보일러 수면에서 작은 물방울 튀어 올라온 것도 프라이밍, 똑같은 발음이고 한글처럼 동음 이유입니다. 자, 답을 확인합니다. 안에 날개에 있는 거 터빈 펌프가 되겠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겠죠. 안에 날개가 있다, 없다. 문제 23번. 증기 압력이 높아질 때 감소가 된다. 증기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은 100도에서 끓던 것이 표준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이면 점점 끓는 온도가 상승합니다. 비등점이 높아져요. 포 온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증발 잠열은 점점 줄어들어요. 결국에는 아주 높은 압력 225.2565 기압이 돼서 누른 채로 가동을 하면은 물이 374.15도씨, 3741호도씨에서 끓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는 보글보글 동작이 없이 끓자마자 곧바로 100% 증기로 변하는 희한한 상태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계까지 다 다다른 상태, 갈 때까지 간 상태, 그래서 임계 상태라고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현상이 일어날 때 눌러줬던 압력을 임계 압력,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임계 상태라고 하는데, 평상시 압력보다 압력을 높일수록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빠글빠글 끓을 때 상태가 다 변할 때 들어가는 증발 잠열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임계 상태에 도달하면 증발 잠열이 0이 됩니다. 체류.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그 물이 갖고 있는 킬로그램당 열량, 포화수 엔탈피도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포화 증기의 엔탈피도 훨씬 뜨거운 상태에서 끓어서 이것도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증발 잠열처럼 줄어드는 게 하나 있죠. 고압으로 눌리기 때문에 증기의 최적이 줄어요. 증기의 즉 비최적이 감소한다. 만약 보기 중에 비최적이 나오면은 답이 두 개가 돼버리겠죠. 증발 잠열도 줄고 비최적도 줄어들게 되겠죠. 눌리니까 고압으로. 답을 보면 증발 잠열이 줄어들게 된다. 정리됐죠? 다음 문제 24번. 노통보일러에서 아담슨 조인트를 하는 목적은 그랬는데요. 노통보일러 구조를 보면 원통형 보일러를 옆으로 본 모습입니다. 물을 채우고 보일러수 안에 이처럼 노통을 설치합니다. 노통은 모양에 따라서 평평한 게 있고 이렇게 파형으로 된 게 있는데 파도 모양으로 요즘은 이렇게 조합된 형태를 사용합니다. 평형과 파형이 조합된 형태. 평형으로 된 것은 불을 뗄 때는 엄청 팽창을 하게 되고요. 보일러를 불을 끄면은 다시 수축하게 돼요. 그래서 노통 자체가 늘고 줄고 너무 열팽창 신축이 심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앞에 경판도 힘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속의 연결 부위가 파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통의 열팽창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담슨이 동원한 방법입니다. 아담슨 이음이라고도 하고요. 조인트는 이음이고요. 노통을 쪼개요. 1m 간격으로. 그래서 벌려서 노통을 이렇게 벌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노통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나팔 모양으로. 그리고 이쪽도 벌리는 거죠. 이렇게 벌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링을 끼워요. 이게 아담스 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쫙 압착을 해서 리벳으로 꽉 조입니다. 이걸 딱 붙여가지고 리벳 이음을 해요. 꽉 붙여서. 그래서 이 신축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아담스 링을 끼우고 이 이음을 1m 간격으로 하는 것을 아담슨 조인트라고 합니다. 여리한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아담슨 조인트를 하고요. 이렇게 제작하지 않고 노통 자체를 파도 모양으로 해도 주름통 모양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도 됩니다. 물론 제작하기가 좀 까다롭죠. 이렇게 원통 모양을 주름을 잡아서 제작하려면은 이런 것을 파형 노통 그렇게 말하고요. 파형 노통을 하면은 열팽창 신축 흡수가 마치 스프링처럼 흡수가 잘 되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전열 면적이, 불이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전열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 평평한 것에 비해서 강도가 훨씬 보강되는 효과도 있다.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파형노통 골 파인 곳에 끄름이나 재 같은 것이 쌓이면 청소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제작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손쉬운 편은 아니죠. 제작비가 좀 비싸진다, 단가가 비싸진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파형노통은 피치하고 골의 깊이에 따라서, 즉 간격과 이 깊이에 따라서 종류가 무리데모 폭파가 있어요. 심화 학습을 한다면 무리데모 폭파, 브라운형, 리즈 포즈형, 데이톤형, 모리슨형, 폭스형, 파브스형. 그래서 암기법은 파형노통의 종류로는 브리데모 폭파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아담슨 조인트는 반드시 평형 노통일 때 사용되는 거예요. 노통 모양이 평형일 때, 평평한 구조일 때 열팽창 흡수를 하기 위해서 아담슨 이용을 합니다. (25번) 압력계의 종류가 아닌 것.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 문제를 세세하게 보면은 압력 측정하는 방식은 아주 종류가 많죠.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탄성을 이용하는 탄성식 압력계라고 하는데 어떤 탄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프링처럼. 탄성식 압력계 종류는 벨다부가 있습니다. 암기법 벨다부. 유의할 점은 비교를 하면은 보일러의 가마 밸브, 증기 압력을 조정해주는 밸브가 가마 밸브인데 가마 밸브 종류에는 벨다P가 있어요. 벨다P. 탄성식 압력계 종류는 벨다부, 가마 밸브는 벨다P. 벨다부는 벨로우즈형 주름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 띄고 쓰겠습니다. 다이어프램형, 다이어프램, 얇은 박판으로 부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루돈관형, 브루돈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파이프, 황동으로 된 달팽이처럼 꼬부라진 관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가마밸브 벨다P는 벨로우즈형, 다이아프램형, 피스톤형.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똑같습니다. 형태가. 압력계 종류가 아닌 것, 브루돈관, 벨로우즈, 다이아프램. 그래서 유니버설 압력계가 해당이 없는 거고요. 1차 압력계, 2차 압력계, 간접식은 탄성식, 전기식 이렇게 있는데 탄성식 압력계 종류 중에 속하는 거고요. 1차 압력계는 액주식, 액체 높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추를 눌러서, 분동을 눌러서 측정하는 것. 침종식, 링 밸런스식 이런 것 등등으로 세세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6번 500W 전열기로 2kg 물을 18도부터 100도까지 가열을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전열기 효율은 100%로 가정한다. 자, 그러면 2kg의 물을 먼저 끓일 때 들어가는 열은 얼마나 될까?
양비온 해봅니다. 양비온이 열량 구하는 식이죠. 2kg 곱하기 물비열은 1 kcal per kg 도시. 요즘 절대계 단위로 하면은 4.2 kJ per kg 켈빈. 킬로칼로리에 4.2를 곱하면은 킬로줄로 바뀌죠. 그 다음에 온도차 100도 빼기 얼마? 18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물을 끓일 때 들어가는 열량입니다. 그럼 500W 전열기는 얼마나 열량을 낼까? 보시면은 1kW 동력이면은 열량 계산으로 바꾸면은 860kcal per hour예요. 이건 암기해야죠. 암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식이 나왔을까요? 1kW는 1000W입니다. 그런데 원래 와트라는 단위는 줄 per sec, 1초에 1줄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1초에 1000줄의 일을 하는 거. 이것을 1000W, 줄 per sec가 와트니까요. 자, 그러면 줄이라는 단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1뉴턴의 힘으로 1m 밀고 갈 때, 1m 끌고 갈 때, 그것을 1줄만큼 일을 했다. 그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1000줄 per sec는 1000뉴턴 미터 per sec하고도 같아요. 근데 이제 뉴턴이 나왔으니까 절대계 단위 9.8 뉴턴은 kgf로 바꾸면 1kgf예요. 1kgf. 그러면은 요걸 뉴턴을 kgf로 바꾸면 9.8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1000 나누기 9.8 하면은 kgf로 고쳐지고요. 미터 per sec 그럽니다. 여기에서 1000 나누기 9.8 하면은 이게 약 102가 나와요. 그래서 102 kgf 미터 per sec가 1kW의 초당 일량입니다. 그런데 줄의 실험 결과를 보면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하면 1kgf 미터, 1kg 중량 나가는 것을 1m 끌어당길 때 발생하는 열이 427분의 1kcal씩 발생해요. 즉 말해서 이것을 열량으로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2 kgf 미터 per sec를 이 위에 있는 kg 미터를 곱하기 427분의 1 그러면 킬로칼로리로 바뀌는 거죠. 킬로칼로리씩 발생한다. 얼마 만에? 1kgf를 1m 끌어당길 때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당으로 고쳐보면은 3600초를 곱해보면은 3600초 per hour. 이렇게 하면은 시간당으로 고쳐야겠죠. 나중에 계산기 작업을 하면은 102 곱하기 427분의 1 곱하기 3600 하면은 약 859.95, 860이 나와요. 단위 정리하면 kgf 미터, kgf 미터. 떨어지고 세크 약분되고 그래서 킬로칼로리하고 아워만 남는데 즉 1kW가 860kcal per hour하고 같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500W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500W니까 500W는 킬로와트로 하면 0.5kW죠. 0.5kW는 시간당으로 하면 얼마? 860kcal per hour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몇 시간이 되는지 모르죠. 이거 몇 시간? 1시간인데 이 1시간 딱 발생하는 열량이 이 열량과 맞아떨어지면은 같겠죠. 그런데 왼쪽은 그에 해당되지 않죠. 2 곱하기 100-18 해봤자 82에다가 2 곱하면은 164인데 164kcal가 해당이 되는데 860에 0.5 그러면 반틈이니까 430kcal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가동할 필요는 없고 몇 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가동해야 돼요? 이것을 옮겨서 이항정리해서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100도씨 빼기 18도를 나누기 0.5kW 곱하기 860kcal. 근데 물어볼 때는 시간으로 물어본 것인지만 답은 다 분으로 써졌어요.
보기는. 그래서 분 단위로 고쳐야 돼요. 결국에는. 분 단위는 요 시간으로 계산된 것을 뭐예요? 60분으로 해보면 되겠죠. 1시간당 60분. 계산하면은 이제 어차피 60진법이니까요. 계산기를 누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눌러서 답 확인하면은 약 23분이 답이 되겠다. 식 보면 이렇게 되죠. 물 2kg를 100도, 18도에서 100도까지 올릴 때 약 164kcal 드는데 0.5kW를 1시간 가다 보면 860 나오죠. 근데 곱하기 시간으로 하면 60분. 곱해보면은 22.88 미니트 이렇게 나온다. 미니트 분이라는 거죠. 반을 하니까 약 23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랭커셔 보일러는 어디에 속하는가? 자, 보일러 종류 중에서 노통이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있죠. 노통 한 개면은 사람 코가 하나, 코르니시. 노통이 두 개, 양쪽에 있으니까 양카샤. 커셔 해도 돼요. 두 법칙의 양이 아니고 랑카샤. 랑카샤. 랭커셔 해도 되고요. 따라서 노통이 설치된 보일러에 속한다. 노통 보일러죠. 답 확인. 노통 보일러. 28번 액체 연료에서 연소의 무화의 목적이 아닌 거. 무화. 한자로 보면 비우자죠. 이 안개 무자예요. 안개 무자. 안개. 운무. 구름과 안개. 안개처럼 만든다. 안개 모양으로 분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 연료를 덩어리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개서 안개처럼 미세하게 분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덩어리 큰 연료를 분사를 하면 공기가 접촉하는 것은 이 연료의 덩어리 큰 겉에만 공기가 접촉하지만 여기는 잘게 쪼개면은 전부 다 그 잘게 쪼개진 다 표면에 공기가 골고루 접촉하겠죠. 그래서 단위 중량 다 똑같은 킬로그램인데 표면적,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을 넓게 해서 공기하고 접촉이 잘 되면은 혼합이 잘 되고 어차피 연소가 되려면은 가연 물질에 공기 중에 산소가 접촉이 돼야 되고 아울러서 불씨, 점화원이 있어야지 이 삼총사가 연소의 3요소잖아요. 이게 어우러졌을 때 연소가 되기 때문에 공기와 혼합이 잘 되니까 연소가 잘 되겠죠. 연소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연소실의 열 부하는 연소실 성능 계산에서 나오는 용어죠.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열량, 즉 연소 시 발생하는 열량을 나누기 연소실의 최적으로 나눠본 것은 연소실 열부하 그렇게 말하는데 같은 연소실 공간에서도 많은 열이 발생할 수 있다. 연소율이 높아지니까요. 따라서 낮게 한다. 그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29번. 보일러 효율에서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으로 가장 적당한 것. 연소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 고체는 주로 분해 연소가 됩니다. 주로 석탄이나 목재 이런 것이 해당되고요. 뜨거운 열에 의해서 연료의 성분이 열에 의해서 성분끼리 결합하고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므로 거기에 불이 붙어요. 불꽃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면 연소 형태가 있어요. 표면 연소는 코크스나 숯, 목탄이 해당되고요. 중요한 특징은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료 전체가 빨갛게 되면서 연소가 되는 것을 표면 연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 연소는 경질류와 중질류로 나누는데 경질류는 주로 중유를 말하고요. 경유를 말하고요. 경유. 중질류는 중유를 말합니다. 경유나 휘발유, 등유도 다 포함되는 건데 가벼운 기름은 증발연소를 합니다. 증발연소.
상온에서 증기가 나올 수 있는, 증발을 할 수 있는 연료, 그런 것을 상온에서 액체 연료에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그 발생되는 증기에, 가연성 증기에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게 증발연소이고요. 그 다음에 중유는 상온에서 보관을 해도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증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열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열에 의해서 성분이 분해되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이 될 때까지 열을 가해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가열을 하면은 오히려 그 열에 의해서 발생 증기가 나오기 전부터 인화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예열을 해서 강제로 안개처럼 분사를 해요. 즉 분사를 해서 떼는데요. 이것을 무화연소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무화연소 방법을 채택하고, 중질류는 굳이 연소, 화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분해연소가 된다. 그 다음에 기체연료는 공기 중으로 기체 연료를 분사를 하면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되면서 연소가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미 기체 연료를 분사해서 다시 공기를 집어넣어서 분사된 기체 연료와 투입된 공기가 혼합이 되면서 연소가 되는 것은 확산 연소로 봐주고, 공기를 미리 혼합을 했다가 분사를 하면 또 예혼합 연소로, 미리 예자를 써서 예혼합 연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으로 가장 적당한 거, 확산 연소가 가장 적당한 거죠. 종류, 확산, 증발, 분해 연소. 특별히 화격자 연소라고 하는 것도, 이건 뭐냐면 어떤 화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연소 기구에 따라서 나눈 명칭을 말하고요. 석탄이나 이런 것을 연소를 시킬 때 주철제 모양의 화격자, 구멍이 숑숑 뚫려 있는 하수구, 맨홀 뚜껑처럼 이 위에 석탄을 올려놓고 공기는 밑에서 공급하고 연소는 위에서 이루어지고, 연소 소개를 이렇게 돌출부, 화격자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돌출부를 둬서 화격자를 받쳐놓고 연소실 밑에서 공기를 공급하고 연소실 위쪽으로도 공기가 투입되고 해서 연소를 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화격자 연소라고 합니다. 문제 30번. 당관 중력 환수식 온수난방에서 방열기 입구에 여기가 입구죠. 반대편 쪽에, 이쪽에 반대편 쪽에 상부에 뭐가 있을까? 이제 다 통과가 나오면 빠져나가겠죠. 부착하는 밸브가 뭘까? 이 온수 난방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는 방열기에서 최대 적이 뭘까? 공기가 체류하는 거예요. 속에 더블하게 공기가 차면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순환이 잘 되잖아요. 공기는, 물 중에 있는 공기가 위로 떠올라서 결국에는 빠져나갈 때 공기만 체류한 것을 자동으로 빼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결국에 필요한 게 뭐가? 공기 빼기 밸브라고 볼 수가 있겠죠. (31번) 보일러 수트 블로우를 사용하여 그을음 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 유사한 말이 있겠지만 가장 옳은 것. 수트 블로우는 SOT, 검댕을 제거하는 거죠. 어느 보일러? 수관 보일러. 관 겉에 표면에 묻은 검댕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수관이, 기수드럼과 밑에 수드럼이 연결되어 있는 수관이 있다고 할 때, 연소실 내부에 엄청 많은 수관이 복잡하게 대나무 밭에, 대나무처럼, 다발처럼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노즐을 설치해서 수관에 대고 분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분사하거나 외부에서 공기 압축기로 압축 공기를 분사하거나 해서 검댕을 떼어냅니다. 그럼 수도 없이 많은 검댕이 발생이 되면은 이걸 밖으로 배출해야죠. 따라서 유인 송풍기를 틀어서 얼른 빨아내야 되고요. 물론 집진장치로 걸러서 밖에 대기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려면은 증기를 분사하는 방식에서는 응축수를 제거한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응축수 제거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drain을 제거한다.
드레인을 배출한 다음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 검댕이 많이 떨어지면 이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유인 통풍을 증가시켜야 된다. 아울러서 적정한 증기압을 유지하려면 보일러 가동을 정지하거나 송풍기를 끈 상태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가동 정지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보일러 부하가 50% 이상이 됐을 때 사용한다. 이게 적당한 거고요. 그래서 한번 작업한 경우에 옳은 걸 보면 가급적 부하가 높을 때 좀 애매하죠. 높을 때 가급적 부하가 높다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은 걸 뜻해요? 50% 정도 이상만 높을 때. 그런데 그냥 막연히 높을 때 그러면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보일러로 소화한 직후에 불 끄면 안 되죠. 정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흡출 통풍, 흡입 통풍, 유인 통풍 같은 말이고 감소시켜서 실시한다? 그러면 안 되죠. 증가시켜서 밖으로 쫙쫙 뽑아내게. 그 다음 작업하기 전에 분출기 내부에 슈트블로 분출하기 전에 내부에 드레인을 응축수를 충분히 제거한다. 적당한 답이 뭐예요? 가장 적당한 표현 4번이 되겠죠. 문제 32번. 보일러 내부에 아연판을 매다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일러 본체 재료가 대부분 강철판으로 되어 있죠. 강철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재료가 철이죠. 철. 그런데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말하면 산화 반응이고요. 산화 반응은 산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산소와 결합할 때 꼭 부수적으로 따른 게 뭐냐 하면은 전자를 잃는 걸 말해요. 전자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뺏기는 것만큼 다시 전자를 보충해 주면은 사실은 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산소와 결합하지 않도록 산소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도 부식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일러 본체 안쪽에는 물이 닿고 있는 곳인데 산소를 차단한다고 해서 두껍게 도장, 페인트를 발라놓으면 이 페인트 벗겨지면서 물에 섞이겠죠. 불순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적당한 방법은 아니고요. 보일러 외면은 괜찮아요. 불이 닿지 않는 외면은 부식 방지 위해서 도장을 하죠. 또 증기관 같은 거 도장을 하겠죠. 그리고 본체를 씌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 전자를 잃으니까 전자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전류를 바깥에서 전기를 통해 주는 거죠. 약한 전류를 통해 준다. 약한 전류를 통전해 준다. 통해 준다. 그러면은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니까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가 보충이 되고 또 하나는 철보다도 전자를 더 잘 내놓는 것, 더 전자를 방출하기 쉬운 무른 금속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철보다 전자를 잘 내는 것은 암기 방법이 화학에서 나옵니다만 이온화 경향 순서라고 합니다. 칼카나마, 알아, 천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아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철 다음에는 니켈, 주석, 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앞에 칼카나, 칼슘, 칼륨, 나트륨은 공기 중에 산소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산화가 되면서 저절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시키면 위험하고요, 사실은. 그러면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이렇게 철보다도 더 무른 금속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알루미늄은 더 무르긴 하지만 전자를 내놓고 산화된 다음에 표면이 산화가 되면 표면이 딱딱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겉으로 지속적으로 산소가 침투하면서 이처럼 산화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이 오히려 겉표면에 산화된 피막이 보호 피막 역할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알루미늄은 사실 적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너무나 빨리빨리 닳아져요. 너무나 빨리빨리 부식이 돼요. 그래서 아연판을 매단다. 결국에는 보일러 내부에 아연판을 매다는 것은 철보다도 전자를 잘 내놓는 성질 때문에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부식이 더 먼저 돼요. 희생양이 되는 거죠. 철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희생을 해서 스스로 먼저 부식이 돼서 스스로 전자를 먼저 내놓고 먼저 뺏겨서 그래서 그 전자를 철에다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희생양극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희생양극법. 자, 큰 이유 보일러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33번) 보일러 수 중에 경도 성분을 슬러지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제. 경도는 단단한 정도를 경도라고 그래요. 단단할 경. 그럼 보일러 물이 단단하다. 물이 액체인데 어떻게 단단하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보일러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물을 우리나라 말로 센 물, 불순물이 좀 적은 물을 단물 그렇게 말하고요. 한자로 표현하면 센 물이 경수, 단단한 물, 단물은 부드러운 물, 연수 그렇게 말합니다. 경수와 연수를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일러 물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온 상태의 물질이 많이들 녹아 있는데 그 중에서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농도가 많은 거, 많이 녹아 있는 것은 경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연수라고 합니다. 이 칼슘, 마그네슘 이온은 보일러 본체 내부에 들어가서 열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 스케일이 원인이 돼요. 물때. 열 흡수를 방해하고 결국에는 과열 사고를 일으켜서 보일러 파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 경도 성분을 슬러지 성분으로 바꿔서 물속에 이온 상태로 녹아있는 분리가 안 되는 것을 밑으로 깔아앉게 해줘요. 굳지 않은 말랑말랑한 슬러지 상태로 해서 분출하기 쉽게 하겠죠. 분출이 되면은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순물이 제거된 물이 되지 않겠어요? 불순물이 많이 포함 있는 상태는 경수가 되는데요. 이 경수가 되는 것을 불순물을 제거를 하니까 뭘로 바뀌죠? 연수로 바뀌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첨가제 종류를 연수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연화제라고 하고요. 혼동하기 쉬운 건 뭐냐면은 슬러지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흔히 슬러지 조정제로 많이 혼동을 해요. 이걸.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인데요. 경도 성분,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 성분을 슬러지 상태로 만들어서 밑바닥에서 배출을 시켜서 보일러물 경수를 연수로 바꿔준다라고 한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슬러지 조정제는 뭐냐? 보일러수 중에 슬러지가 전열면, 불이 접촉하는 전열면에 찰싹하고 달라붙어서 스케일이 되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잘 눌러붙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슬러지 조정제라고 하고요. 가성취화 방지제는 가성소다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보일러 철판이 취약하게 변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알칼리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를 해주는 거고요. 슬러지 조정제, 연화제, 탈산소제는 보일러 수 중에 산소 성분을 제거를 빨리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첨가제입니다. 보일러 물 중에 산소 성분이 녹아있으면 점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깨알 모양처럼 뽁뽁뽁뽁 왕 여드름 짜낸 자국처럼 철판이 뽕뽕뽕 구멍이 뚫리면서 부식이 되는 것을 점식이라고 하는데 점식의 원인이 되는 산소 성분을 제거를 해주는 첨가제를 탈산소제 그렇게 부릅니다. 34번 보일러 내면에 산 세정을 할 때 염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정액의 처리 온도와 처리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거 일반적으로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적당히 뜨거운 거 그리고요. 이 산세관은 60 플러스 마이너스 5도 그 다음에 4시간에서 6시간, 5시간 정도 내외를 순환을 시킵니다. 염산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외워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6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씩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 사이 정도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산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로 염산 사용하는 이유 1번 물에 잘 풀어집니다. 이게 물에 대해서 용해도가 좋다. 염산이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풀어지고요. 약품이. 두 번째, 염산이 스케일 제거 능력이 탁월해요. 스케일 제거 능력이 우수하다.
세 번째, 가격이 싸요. 저렴해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죠. 네 번째, 부식 방제제 종류가 많아요. 즉, 중화제가 종류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알칼리에 빨리빨리 반응을 해서 중화 처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염산을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세정을 하는 이유는 목적이 뭐죠? 스케일을 벗기는 거죠. 방식은 스케일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을 유지하지 않고 너무나 시간을 장시간 동안 하면은 스케일이 녹고 벗어진 다음에는 철판이 녹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적정한 시간을 상태를 봐가면서 세정을 하고요. 세정이 끝나고 나면은 보일러 수 중에 반드시 세척 다 하고 수세한 다음에 중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산세정하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중화 처리를 한다. 만약 보일러 수 중에 산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보일러수가 산성이 되어서 전면 부식이 일어납니다. 보일러 동체 안쪽이 전부 다 균일하게 다 녹으면서 깎이는 전면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알칼리 약품으로 중화 처리를 해서 산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염산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 알아두시고요. 만약 염산을 풀어서도 스케일이 벗겨지지 않는 특별한 스케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실리카 재질의 스케일입니다. 실리카 성분. 한마디로 유리질 성분이에요. 유리는 염산에 안 녹아요. 물론 실리카 성분의 스케일이 생성이 되는 원인은 원래 물속에 실리카의 재료가 되는, 원재료가 되는 이온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규산염, 규소가 포함되어 있는 SI, 규소가 포함되어 있는 염분이 녹아있을 때 바로 실리카 성분의 스케일이 되고요. 한마디로 유리질 성분이 되고 이럴 때는 염산으로 녹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염산에 플러스 유리질도 녹일 수 있는 용해 촉진제를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데요. 용해 촉진제라는 것은 염산보다 더 강력한 산을 말합니다. 유리까지 녹일 수 있는 산인데요. 불산이에요, 불산. HF. 불화수소산이라고도 하고 불산이라고도 합니다. HF가 용해 촉진제인데요. 실리카 성분의 스케일을 녹일 때는 염산의 HF, 불산을 혼합을 해서 용해 촉진제로 사용이 된다. 물론 중화 처리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자, 산세관 주로 많이 사는 게 염산, 인산, 황산, 질산을 사용을 하는데 적정한 온도 60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세척을 한다. 그 다음에 알칼리 세관 방법도 있어요. 소다 종류를 다 씁니다. 가성소다, 인산소다, 탄산소다 등을 사용하고요. 암모니아도 사용합니다. 70도 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유기산 세관은 산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니고 세척 능력이 있는데 중성이에요. 아기들 피부에 접촉하면은 알레르기 막 피부염 일으키고 발진 일으키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 속옷은 중성세제를 사용하죠. 그 중성세제의 역할을 하는 게 유기산입니다. 사용되는 약품이 구연산, 옥살산, 히드록산, 설파민산 등을 사용하고요. 9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시간은 똑같이 4시간에서 6시간 사이. 35번, 다른 보온제에 비해서 단열 효과가 낮으며 500도 이하의 파이프나 탱크, 공면, 노벽 등에 반죽을 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종류입니다. 주로 규조토인데요. 진흙, 물에 이겨서 반죽해서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공층이 미세한 기공층이 많이 포함된 흙이다. 반죽해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면은 600도 이하, 보통 글라스홀은 300도. 펠트 종류는 가죽의 털, 이런 종류 압착해서 만드는 건데요. 동물의 털 가지고 주로 만들고 100도 이하 정도에 보통 사용합니다. 유기질 보온제에 속합니다. 나머지 3개는 생물체하고 관계가 없는 흙이나 암석, 녹여서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드는 보온제라서 무기질 보온제라고 부릅니다. 36번, 점화 전에 댐퍼를 열고 노내, 연도에 체류하고 있는 관성 가스를 송풍기로 빼내는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프리퍼지라고 하고요. 프리는 자유롭다가 아니고 PRE에 PURGE.
퍼지는 환기하다라는 뜻이고요. 프리는 뭐뭐 전에라는 영어 접두어예요. 뭐뭐 전에. 포스트 퍼지는 POST 퍼지이고요. 퍼지는 똑같이 환기 작업하라는 것이고 포스트 그러면은 뭐뭐 후에 접두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자, 프리는 뭐뭐 전에이기 때문에 원전에 점화 전에 하는 거예요. 점화 전. 점화 전에 노내 연소실 내부를 환기 작업하는 거 이것을 프리퍼지라고 하고요. 포스트퍼지는 뭐뭐 후에이기 때문에 불 끈 다음에 정지 후에 정지 후에 환기 작업하는 것을 노내 환기를 하는 것을 포스트퍼지라고 한다. 자, 답을 살펴보면은 프리퍼지가 되고요. 분출 작업은 보일러의 농축수를 밑바닥으로 빼내는 것을 분출이라고 하죠. 분출은 반드시 점화 전에 하는 건 맞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보일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점화 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부하가 가장 가벼울 때, 불을 가장 적게 떼고 있을 때, 그럴 때 분출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송풍이라고 하는 것은 연성 공기를 집어넣는 거, 이걸 송풍이라고 하죠. 또는 배기가스를 밖으로 그냥 빼내는 거, 이걸 송풍이라고 하죠. 전반적으로. 답은 특별히 프리퍼지가 되겠습니다. 37번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체, 바닥, 벽 등에 난방용 코일을 묶고 열매체를 통과시켜서 온수나 증기를 통과시켜서 난방을 하는 거.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방바닥에 관매설하고 온수를 보내서 난방을 하죠. 그런 난방을 뭐라고 그런다? 복사 난방이라고 해요. 복사 난방을 같은 말로 패널 난방이라고 하고요. 물론 코일, 관을 갖다 삽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식 발음으로 판넬을 사용하고 있죠. 패널. NNER, 패널. 자, 이런 패널을 사용하는 것은 패널 속에 구멍을 뚫는 거죠. 열매체가 통과할 수 있는. 증기나 온수를 통과시키면 이 판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닥에, 벽에, 천정에 설치를 하면은 난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패널 난방이라고도 부르고 패널 대신에 관을 삽입하고 거기에 구조체를 어때요? 더 씌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조체 자체가 벽면, 바닥면, 천정면이 다 가열면으로 되어서 난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패널 위치에 따라서 벽 패널, 바닥 패널, 천정 패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복사난방 2번이 답이 되고요. 대류난방은 어떤 뜻일까요? 방열기, 라디에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방열기. 전도난방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간접난방은 난방과 냉방을 동시에 겸하는 것, 즉 공조냉동에서 나오는 공조를 말합니다. 공기조화를 간접난방 그렇게 부릅니다. 38번 배관의 높이를 관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한 기호를 뭐라고 그러느냐? 관의 중심을 기호로 했다. 자, 배관 높이를 표시할 때 보일러 배관은 보통 모든 배관 도면이 평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배관은 전부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러면은 배관이 설치된 것을 막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얼기설기 돼 있겠죠. 이렇게도 배관이 지나고 이렇게도 배관이 지나가고 그러면 이 배관이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위쪽에 있고 어떤 것이 아래쪽에 있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배관편에 보면은 뭐 밑에 있는 배관 이렇게 돼서 위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심선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배관이다. 이건 연결된 배관이고요. 서로 연결되지 않는 배관이 높낮이가 각각 다른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이처럼 막 교차선들이 난무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각각의 배관을 인출선을 45도로 해서 여기다 정보를 써요. 뭐라고? 기준선보다 기준면보다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표시를 해주고요. 위로 얼마만큼,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것이 파이프 윗면까지의 거리다. 파이프 윗면을 나타낸 것이다. 또는 파이프 아랫면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이 기준을 정할 때는 GL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FL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EL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요. GL은 ground line이에요. ground line. 그래서 보통 포장이 된 지표면, 땅바닥의 높이, 일정하게 균일한, 지표면이 거의 균등하게 되어 있는 이런 포장된 지표면, ground line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땅바닥 지표면보다 높게 있다, 낮게 있다. 배관의 높이가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고요. 높게 있을 때는 플러스 얼마. 단위는 밀리미터이고요. 뭐 플러스 1000 돼 있으면은 기준면보다 1000mm 위쪽으로 배관이 올라가 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이면 마이너스 몇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보다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L법은 F가 플로어예요. 플로어. 엘리베이터 타면은 1F, 뭐 3F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이 F가 플로어란 뜻이고요. 층이란 말이에요. 층. 플로어. 그래서 FL은 1층 바닥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해요. 1층 바닥면. 층 바닥이죠. 층의 바닥면. 그러니까 기준에가 앞에 FL 써 있으면 무조건 기준성이 되는 게 층의 바닥면이죠. 바닥보다도 떠 있으면 플러스, 바닥 속으로 매설이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죠. FL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면 바닥 밑으로. FL 다음에 플러스 그러면 바닥층 바닥면보다도 위쪽으로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L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된 지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도대체 너무 이 높낮이가 불균일합니다. 바닥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딱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는 가상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요. 가상의, 땅바닥으로부터, 층으로부터 어느 정도 높이에 떠 있는 가상의 높이, 그리고 그 가상의 높이에 있는 파이프 하나를 기준, 군대 용어로 말하면은 연병장에 운동장에 모여놓고 훈련병 하나 해놓고 기준 하면 그 사람이 기준 해야죠. 나머지는 기준에 따라서 좌로 우로 가로 세로로 오와 이어를 맞추겠죠.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죠. 파이프 하나를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 그리고 그 파이프의 중심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파이프들은 하나가 기준으로 선정하면 이 파이프는 기준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파이프들은 다 기준보다 높다 낮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파이프의 중심선을 기준선의 높이로 삼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윗면까지 있다 치수를 표시한 거다 그러면은 파이프 윗면, 그래서 top of pipe라고 약자를 해서 TOP라는 기호로 써주고요. 그다음에 아랫면 그러면은 bottom, BOTTOM. bottom 그러면 밑바닥을 뜻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술잔을 원샷, 그럼 우리나라 국산 표현으로 콩글리시로 원샷이죠. 원샷, 한 번에 마셔라. 그런데 영어식 표현을 하면은 bottom up, bottom, 밑바닥을 up, 뒤로, 술잔을 위로 들어 올려라. bottom up. 그러면 어때요? 밑바닥을 위로. 술잔 위로 들어 올리면 다 쏟아지겠죠. 그래서 bottom of pipe. 그럼 BOP라고 씁니다. 가령 어떤 파이프의 인출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EL라고 써지고 플러스 1500 써지고 BOP 이렇게 써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파이프는 EL이라는 기준이 되는 뭔가 기준이 되는 파이프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가 얼마? 1500 위쪽으로 돼 있는데 그 파이프의 어디까지? 그 파이프의 아랫면까지, BOP 아랫면까지 높이가 1500mm가 높게 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로 BOP를 끝에 표시할 때는 기준면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파이프 밑에까지만 거리를 이야기하고요. 어떤 기준선이 있는데 밑으로 매설된 관은 파이프 윗면까지의 깊이를 보통 많이 표시해서 만약 기준에 가령 그라운드 라인 기준으로 지표면 기준으로 마이너스 2000 TOP 이렇게 돼 있으면 지표면의 깊이 2m, 2000mm 깊이에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 어디까지? 윗면까지의 깊이가 2000mm 아래쪽으로 기준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파이프 윗면이니까 파이프 윗부분 탑까지 기준선에서 2000mm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000 이런 표현이 되겠죠. 지금 배관의 높이 표시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있는데 실무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EL법이라고 합니다. EL법은 관의 중심을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데 보통 어떤 관을 잡냐? 지상으로부터 약 200 내지 500mm 정도 높이에 하나 떠 있는 배관 하나를 지정을 해요. 기준! 그래서 배관 도면에서 파이프 인출선에서 EL 표시하고 시작하는 거죠. 39번 보일러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 관계가 없는 것. 열 효율 향상을 한다면은 열 효율 뜻을 알아야죠. 공급열, 빨아들인 유효열. 열도 잘 흡수를 해야 되고 열량도 잘 발생을 해줘야 돼요. 열도 잘 발생을 하고 그 발생된 열 가운데서도 흡수가 잘 돼야 돼요. 1번 공기 열기를 설치해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한다. 그러면은 연소 효율이 좋아지겠죠.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분의 실제로 발생하는 열량이 연소 효율인데 보일러 효율을 계산할 때 공급열분의 유효열 해도 되지만 불 때는 효율, 연소 효율분의 곱하기 연소율 곱하기 발생한 열량분의 실제로 흡수되는 열량을 전열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전열 효율 이렇게 곱해도 효율이 됩니다. 연소 효율은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최대한 나오는 것이 공급열인데 실제로 발생하는 열의 비율은 그만큼 이론적인 100% 완전 연소만큼 열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연소 효율이라고 하고요. 전열 효율은 실제로 발생을 한 열 가운데에서 흡수가 된 비율을 전열 효율, 열이 전달된 효율이라고 합니다. 유효율이죠. 그러니까 흡수된 열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은 결국에는 분수 계산에서 실제 발생열, 위아래 분모 분자의 약분되니까 공급열 분의 유효열. 그래서 보일러 효율식이 되죠. 결국에는. 따라서 전열 효율을 높인다, 연소율을 높인다 해도 다 연료율 향상과 관계가 있죠. 2번 절탄기를 설치해서 급수를 이열하면은 어때요? 따뜻한 물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연료는 전략이 되겠죠. 적은 연료도 증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3번 가능한 한 과잉 공기를 줄인다. 과잉 공기를 줄인다는 것은 화장실 그림 한번 봅시다. 황금똥. 자, 이 넝을 뽕 하고 내리려면 물을 부어야 돼요. 그런데 완벽하게 노벨상 탄 과학자가 계산했다고 칩시다. 물론 똥 계산해서 노벨상 탄 건 아니지만 계산했더니 이 덩이 완전히 뽕 하고 내려갈 때까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슈퍼 컴퓨터를 계산했더니 한 바가지면은 정확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진짜 한 바가지를 부었더니 안 내려가. 왜? 내려가다 말고 중간에 멈춰버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관찰을 해보면요. 물을 부을 때 모든 물이 정확하게 여기를 겨냥해서 나온 게 아니라 측면으로 그냥 폼 잡고 지나가는 물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까지 다 감안해서 꼭 덤으로 더 넣어야 돼요. 덤. 반 바가지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1.5바가지 넣은 거죠.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한 바가지인데 실제로 넣은 것은 1.5바가지니까 1.5배 넣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넣은 것과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을 비율을 나누기로 해보는 거. 이걸 공기비라고 그래요. 이걸 연소실이라고 치면은 이게 연료라고 치고 공기라고 치면은 물이. 공기를 넣으면 연료 옆에 그대로 머물러서 다 연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하냐? 그렇지 않고 굴뚝으로 그냥 나가는 공기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덤으로 과잉 공기를 꼭 넣어야 돼요. 실제 연소할 때는 이처럼 이론 공기 플러스 과잉 공기가 실제 공기가 되고 실제 공기를 이론 공기 처음에 계산했던 걸로 나눠보는 것을 공기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이게 내려가면은 수도해야죠. 수도세 많이 나오게 계속 물 내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연소실에서도 연소가 다 되고 나면은 덤으로 넣는 공기는 멈춰야죠. 왜? 공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불이 탈 때 나오는 그 연소할 때 나오는 연소 온도보다는 차잖아요. 엄청 차죠. 찬 공기를 계속 넣으면 어때요? 연소실이 식어버리겠죠. 발생한 열이 또한 뿐만 아니라 굴뚝으로 다 빠져나가서 배기가스 열 손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소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딱 적당한 선에서 스톱해야 돼요. 가능한 한 과잉 공기를 줄여야 됩니다. 아무튼 이론적으로 계산한 공기를 딱 정확하게 넣어서 연소가 사실 되는 건 아니고요. 기체 연료 연소할 때는 공기비가 1.1에서 1.2 정도, 액체 연료일 때는 1.3에서 1.4 정도 또는 1.2에서 1.4. 외우기 좋게 1.3에서 1.4나 1.2에서 1.4나 비슷하니까 1, 2, 3, 4. 고체 연료는 1.5 이상이 됩니다. 1, 2, 3, 4, 5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과잉 공기를 너무나 많이 넣게 되면 연소실이 냉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량이 많아져서 배기가스 열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열 손실이 오히려 증가해요. 연소가 된 다음에도 그 연소된 열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4번 거수 펌프로는 원심 펌프를 사용한다. 펌프를 무슨 펌프를 사용하든 보일러 연료율 향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자, 이것 이외에 전열면이 깨끗하게 유지한다. 검댕을 제거하나 스케일을 또 제거한다. 또 전열 면적을 넓게 하거나 또 폐열 회수 장치, 연도에 빠져나가는 배기가스의 폐열을 마저 흡수해주기 위해서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열기 등을 설치해서 배기가스의 폐열을 흡수를 해주는 그러한 장치를 설치한다. 다 열효율 향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40번 보일러 급수 성분 중에 포밍과 관련이 가장 큰 것. 포밍은 거품이죠, 거품. 보일러 수면에 거품이 덮이는 거예요. 거품이 덮이는 거 pH는 산성이다, 중성이다, 알칼리성이다를 구분하기 위한 수소이온 농도 지수예요. 수소이온 농도 지수. 0부터 14까지로 나누고 7을 중성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증류수가 7이고요. 7 밑으로 0으로 가까워질수록 산성이 진하다. 7 넘어서 14로 갈수록 알칼리성이 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보일러에서 부식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 상온에서 보관할 때 보면 25도씨 기준으로 할 때 pH가 12.0일 때 가장 부식이 적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실험을 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은 저절로 알칼리성의 물이 없는 다 중성인 물인데요. 이 중성인 물에 알칼리 약품을 타요. 알칼리 약품. 주로 소다 종류를 많이 써요. 가성소다, 탄산소다, 암모니아 이런 종류를 써서 보일러 물을 넣을 때 약알칼리성으로 넣습니다. 처음부터 12.0으로 맞춰서 넣으면은 보일러 물이 증발하면서 보일러 물이 남아있는 약품이 점점 진해집니다. 농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수는 보일러 본체에 들어가기 전에는 pH를 8 내지 9 정도로 해서 넣고요. 안에 들어가서 점점점 끓어서 증기만 나가면 이게 점점 농축이 되는데 약품만 남아서 이럴 때는 12.0은 안 넘어가게 11.0에서 상하치 12.8 이내로 유지가 되도록 유지를 해주고요.
보일러를 완전 정지해서 보존을 할 때, 보일러 휴지라고 합니다. 보존하고 정지할 때. 이럴 때는 만수 보존법일 때는 물을 가득 채울 때는 pH를 12.0으로 맞춰서 보존을 해야지만이 부식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알칼리 약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은 알칼리 약품 때문에 오히려 부식이 일어나요. 그걸 알칼리 부식이라고 하고, 알칼리 약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성소다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성소다가 과하면 보일러 철판이 부식이 된다. 약해진다, 취약해진다. 그래서 가성취화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는 pH가 13.0 이상으로 강알칼리일 때는 가성취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pH는 포밍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용존산소는 보일러 속에 녹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기포성분 산소인데 이것은 원인이 점식의 원인이 돼요. 자꾸 나오는 이야기죠. 유지성분은 기름기 말이에요. 기름유자. 기름기 성분이 있을 때 시골의 뭐 면장님, 경찰서장님, 농협조합장님 유지가 아니고 기름기 성분이에요. 기름유자. 예. 그래서 기름기가 있을 때 거품이 일어난다. 경도 성분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녹아있는 것을 경도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은 무슨 원인이죠? 스케일의 원인이 되죠. 물때 스케일의 원인이 됩니다. 답 확인하겠습니다. 유지 성분.